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뉴욕 증시는 중국과 일본의 경기지표 부진 FOMC 회의를 앞둔 관망세가 맞물리며 일제히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리스의 자금 지원을 벌이고 있는 국외 채권단 트로이카가 그리스 정부의 긴축 재정안 시행 여부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확정치가 0.7%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 1.4%와 비교해 한 달 사이에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주택거래와 소비 등 5개 분야에 5조 9천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 추가 경기 부양책을 10일 내놨습니다. 8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태풍과 유가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0.7%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태풍으로 농산물이 수급 불안을 겪고 있고 유가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생산 물가지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등 신용카드를 통해 대출받은 사람 10명 중 9명은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드론 사용자 중 다중채무자 비율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실용 대란이 발생할 경우 금융권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9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부지런한 분들 벌써 출근 서두르고 계시죠? 오늘 조간신문 보신 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가 어제 90 경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쩐지 시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두고 봐야 알지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등등의 시큰둥한 반응들인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양치기 소년이 생각납니다. 정말 여보세요 하고 묻고 싶은데요. 이번만큼은 경기 활성화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뭔가 효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간밤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전화 연결했습니다. 서한한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네, 오늘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유로존에서 별다른 이벤트가 없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 경제지표 부진이 차익 매물을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장 전 나온 중국의 8월 수출 실적이 2.7% 성장에 그치며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 것이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일본의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속보치에 비해 절반 수준인 0.7%로 하향 조정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에 비해 0.39% 하락한 13,254.68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시작과 함께 하락세를 보였으나 장중 상승세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악재를 이겨내지 못하고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1.03% 하락한 3,104.02,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도 전 거래일에 비해 0.61% 낮은 1,429.13을 기록했습니다. 오는 12일과 1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3차 양적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 관망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전문가들은 13일에 있을 FOMC에서 연준이 양적 완화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자드 캐피탈의 아트오건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이 연준이 국채 매입 프로그램과 같은 부양책을 내놓지 않는 것이 오히려 깜짝 이벤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있을 다양한 이벤트에서 어떤 결정이 이뤄지는지를 보고 난 후에 투자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종목별로는 AIG가 정부의 보유 지분이 시장에 나온다는 소식에 장 초반 하락했지만 거래 후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전날보다 0.66% 상승한 33.3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오늘은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인텔은 모건 스탠리가 3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0.02% 하락했습니다. 아이폰 5 공개를 앞두고 상승하던 애플 역시 장중 한때 신고가를 기록했으나 결국 하락한 채 2.64%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리스의 국외 채권단인 트로이카가 그리스 정부의 긴축 재정안 실현 여부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유럽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으로 구성된 트로이카는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그리스의 정책 실행 의지에 의문을 보였다고 관련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그리스는 현재 3개월마다 트로이카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10월에는 약 315억 유로의 자금 지원을 받기로 돼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7%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2분기 성장률 속보치인 1.4%에 비교해 한 달 만에 확정치가 반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올해 1분기 동일본 대지진 복구 수요 등에 힘입어 5.3% 성장세를 보였던 것에 비하면 경기가 급격히 식어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연초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 목표로 제시한 2.2%도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 영향을 덜 받는다는 백화점 매출까지 감소하는 등 내수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6조 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서한한 기자가 전합니다. 추석 특수를 기대했던 내수 경기가 침체를 보이는 가운데 영향을 덜 받는 백화점마저 매출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백화점의 지난달 매출이 6.1% 감소하면서 34개월 만에 처음으로 석 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부채 심화, 유럽발 경제위기 장기화 등이 겹치면서 내수가 실종되고 있는 겁니다. 8월 기름값 고공행진에 휘발유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 줄어들었고 국산차 내수 판매도 24.9%나 감소했습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0일 경제부처 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경기부양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5개 분야에 걸쳐 모두 5조 9천억 원, 올해만 4조 6천억 원을 투입하는 경기부양책을 확정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 자동차 등 개별 소비세와 근로소득 원천 징세세액을 인하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0.16% 끌어올리고 내년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국채 등의 발행 없이 사용 가능한 자금을 동원키로 한 만큼 재정 수지는 0.11%포인트 악화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얼어붙은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엠머니 서한환입니다. 태풍과 유가의 영향으로 8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7%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태풍으로 인한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농산물과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국제유가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5개월 만에 반등함에 따라 하락세를 보이던 소비자 물가도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롤이나 현금 서비스 등 신용카드를 통해 대출받은 사람 10명 중 9명이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현금 서비스 등 카드로 대출받은 사람 중 88.1%가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카드 대출은 대출 절차가 신속하고 간편하기 때문에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대란이 발생할 경우 금융권이 상당한 충격을 받고 부실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티뱅크의 리볼빙 서비스 의무가입 정책 때문에 그동안 많은 고객들이 불평과 피해를 입었는데요. 여론의 문매가 이어지자 시티카드가 뒤늦게 의무가입 조항을 없애는 등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유경 기자입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 이 씨는 올 초 새로 가입한 시티카드가 리볼빙 카드라는 점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가입 당시 리볼빙 약관에 체크를 안 했는데도 카드 모집인이 임의로 체크했던 겁니다. 근데 금리가 적용이 돼서 추가 금액이 나오긴 했죠. 최저 금액만 지불을 했으니까. 직장인 김모 씨도 지난달 연체 금액을 결제하려고 봤더니 연체 금액보다 3만 원이나 더 청구됐습니다. 카드 신청과 함께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됐던 겁니다. 그동안 시티카드는 리볼빙 서비스 의무 가입을 가입 조건으로 내걸면서 불안전 판매 등의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리볼빙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높아 굳이 설명하지 않고 가입시키는 편법 영업을 자행했던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반감만 해왔습니다. 결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대출 이자를 물고서 가는 거거든요. 네네. 이 자체가 적절하냐 안 하냐를 저희들이 감독 당국이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고객들의 비판이 최고조에 달하자 시티카드는 상품을 이원화해
리볼빙 의무 가입 조항을 없애겠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전 피해 고객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당분간 비판 여론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엠머니 김유경입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따끈한 경제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90 경기 대책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왔죠. 9년 만에 양도세가 면제되었다는 소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양책이 나왔는데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연아 연구위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조치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나올 만한 대책은 이제 모두 나왔다는 반응인데 구체적으로 이번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요? 이번에 나온 내용은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입니다. 특히 예.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 2년 동안 계속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이 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종료가 되면서 추가적인 그 감면을 계속 요청해왔던 사항인데요. 지금 올해 말까지 주택 취득세에 대해서 50% 감면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9억 원 초과주택과 9억 원 미만주택의 차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기존에 조금 싸게 취득세를 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연장이 되는 게 있고요. 양도세는 그동안 계속 중과 얘기만 나와 있었고 실제로 저희가 IMF 때 썼던 사실은 무조건 양도세를 감면하는 조치는 이번이 한 1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양도세 감면 조치는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미분양 주택에 한해서만 올 연말까지 취득할 경우에 향후 5년 동안 양도차익에 대한 감면을 해주는 조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액으로 한번 예를 들어주시죠. 예,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8억 원 정도의 주택을 사신다라고 하면 한 1,700만 원 정도, 이제 물론 8억 원 주택에서 공유주택 규모 이하일 경우에 예. 2.2%인 한 1,700만 원 정도를 내신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 50% 감면이 되게 되면 한 880만 원 정도로 절반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취득세 감면이 주택 가격이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유리한 것은 9억 원 미만의 주택을 사면서 국민주택 이하의 경우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는 뭐 이번 대책을 지금 내놓으면서 침체된 주택거래 시장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취득세 감면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대책입니다. 그리고 양도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 년 만에 지금 처음 나온 대책이라 사실은 좀 의외의 반응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 취득세 감면에 대한 효과는 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조금 일부 지역에서는 매수를 기다리는 수요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수요들이 특히 연말까지 취득세 감면을 노리고 매수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에 사실은 미분양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고 올 연말까지 적용되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 안 팔리는 주택이 좀 대형 주택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미분양 아파트 대부분이 중대형이 차지하고 있고 주택시장이 지금 소형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이런 세제 혜택으로 무리하게 중대형 매수에 나서기는 좀 힘들 것이다 하는 의견이 많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9억 원 미만 주택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할 경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경제 위기나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주택이나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소형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태에서 세제마저 지금 소형으로 조금 모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형 아파트의 미분양 문제나 또 새로 분양하는 대형 아파트의 판매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뭐 최대 관건이 지금 두 취득세, 양도세 모두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뭐 법이 아무리 빨리 통과가 돼도 9월 말이나 10월 초는 돼야 시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뭐 근본적으로 좀 주택거래 활성화를 시키는 것보다는 연말에 몰려있는 어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기 수요가 앞당겨지는 것뿐이 아닌가 하는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실제 효과를 좀 거둘 수 있을지요? 예, 특히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준공 시점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 시기에 맞춰서 입주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한계점과
요 3, 4개월 만에 얼마만큼의 어떤 확신을 줄지 사실은 중장기적인 주택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결국 이번 대책은 사실은 조금 지금 너무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주고 또 내년에 새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연착륙을 준비하려고 하는 정부의 어떤 일시적인 단기 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빨리 국회를 통과해도 사실은 뭐 9월 말이나 10월 초가 돼야 시행이 가능할 텐데, 근데 또 세수가 줄 것을 우려하고 있는 지자체 어떤 입장을 또 보이게 될까요? 예, 일단 지자체의 입장은 지방세수 감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게 지금까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예. 조금 나눠보면 한 2년 동안 거래가 증가했던 지방 도시들의 어떤 지방세수는 사실은 거래량이 늘면서 감면에 의해서도 좀 세수가 많이 늘었었는데요. 특히 주택시장이 침체되어 있던 수도권에 대해서는 세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책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약간 분리된 반응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나마 주택 경기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지방 도시들에서는 좀 반기는 분위기가 있겠지만 주택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지 않은 수도권에서는 지자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나오고 있기는 한데, 분양 상한가 폐지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정부가 발표를 하고도 사실은 국회에서 정상적인 일정을 밟지 못한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책도 과연 국회에서 언제 통과해서 언제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각 국민들의 궁금증과 또 그것과 관련된 시장의 불신이 좀 커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지금 뭐 주택 거래가 굉장히 침체돼 있는데 이번에 어떤 세제 개편 이제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올 만한 대책들은 다 나온 것 같은데요. 뭐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예, 이번 세제 개편에 우려되는 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회를 정말 정상적으로 빨리 통과할 수 있을지 또 그게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가장 길게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제대로 맞출지가 가장 큰 우려되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입주를 기다리는 신규 취득자들에게 있어서 이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특히 이제 내년 뭐 한 1월 초에 완공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고 올해 12월에 입주하는 사람은 이 취득세 감면 효과를 받는 것에 따른 많은 민원이 정부가 어떻게 처리할지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국회에서 빨리 법이 통과되고 그다음에 지자체들과 빨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연구위원님께서는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반까지 우리 부동산 경기, 주택 시장에 어떤 좀 변화가 일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 지금은 거시경제적인 불안 요인과 또 예. 대선이라고 하는 큰 정치적인 변화에 앞서서 모든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당분간 관망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 나오는 대책들이 사실은 12월 말까지라든가 특히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어서 시장의 중장기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 대책들은 나오고 있지 않는데요. 예. 사실 이번 대책을 통해서 어떤 단기간에 그 거래에 숨통을 틀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마련이 되었다고는 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거시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들이 계속 국회에 묶여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소유자들에게 좀 중장기적인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은 여전히 미흡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제 오전에 두 분 전문가들을 모시고요. 앞으로 또 계속 부동산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투자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린 것인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마는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한편 일방적인 패턴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분명한 건 부동산 투자가 과거보다는 수익률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전반적인 저금리 시대이고 또 부동산 시장이 많은 자본 이득에서 임대소득이라든가 수익소득으로 옮겨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상품에 따라서는 다른 일반 금융 투자보다도 수익률을 높게 올릴 수 있는 상품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과거에는 일방적인 투자였다고 하면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는 굉장히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단기적으로 전개될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어떤 요인들이 가장 큰 이렇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점이 될지요? 예, 지금 보시면 많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고 이건 역시 묻지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역시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입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수익형 부동산에 있어서도 여기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요 기반이 튼튼한지, 또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임대 수익에 대한 주고받음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안정적인 지불 능력이 있는 임차자를 채워넣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보다는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조금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도 엑시트 전략, 즉 어떻게 처분해서 이걸 최종적으로 현금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하고 이제는 진입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도 좋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일자리 등 비롯해서 우리 국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지금 많이 미치고 있기는 한데, 또 한편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여전히 우리나라의 그 집값이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나 그 외 요인들을 고려해 봤을 때 여전히 우리나라의 집값이 지금 낮은 편은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평균적인 주택 가격의 수준을 보는 것이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지표상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데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한 4.5배 정도 평균에서 조금 요즘은 밑돌고 있습니다만, 특정 도시로 가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높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전체적인 평균의 집값 수준 대비 소득의 비율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역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정말 좀 저렴한 주택이 있는 지역들은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좀 아이러니한 것은 저희가 20년 내내 연속 대비 주택 가격이 사실은 한 9배에서 10배 정도 굉장히 높았던 시기도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실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인 숫자보다는 지역별 또 어떤 규모별 패턴의 특징에 따라서 좀 선별해서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분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나온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 미분양 주택,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가 면제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5년 동안 양도세가 면제가 되게 되는데, 지금 뭐 미분양이 우리 주택시장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좀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사실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굉장히 획기적인 조치가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중대형 미분양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조치를 갖고 중대형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살려는 사람이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의구심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미분양 주택에만 양도세 혜택을 줄 경우에 사실은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아파트 분양 물량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올해 분양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의도적으로 미분양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양도세 감면을 어렵다라고 보면 새롭게 분양되는 아파트 간에 약간 역차별이 있어서 분양 시장에 좀 다소 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침체된 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다 내놓은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대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후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앞으로 어떠한 후속 조치들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후속 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회 입법 절차를 정부가 제시한 일정대로 빠르게 소화해내는 것이 저는 가장 시급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계속 취득세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자체의 갈등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지자체하고 합의를 먼저 끝내고 발표를 했었어야 맞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의 상황으로서 어느 정도 조율이 좀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라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새로운 어떤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에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때 이번 대책에서 가장 필요한 후속 조치는 바로 그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뭐 세율은 감소되지만 또 거래가 활성화되게 되면 세수의 총액은 또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좀 현명한 입장을 취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연아 연구위원과 함께 이번에 발표된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대형마트 강제 휴무제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과 한우로마트도 지금 포함이 되어져야 한다, 아니다, 뭐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2부에서는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